사람을 한번 보고 파악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지 마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 말은 언제든 연습할 수 있다. 이미지 관리, 사회적 역할, 계산된 태도.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꾸미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반응은 다르다. 반응은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온다. 질문을 던졌을 때의 첫 1초가 중요하다. 답을 하기 전 멈칫하는 시간, 눈동자가 흔들리는 방향, 말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쓸데없이 설명이 길어지는 순간. 이건 성격이 아니다. 방어가 작동한 흔적이다. 니체는 인간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봤다.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위험하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기 위해 말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매끄럽다면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반대로 말이 살짝 꼬이고 쓸데없는 웃음이나 농담이 튀어나온다면 이미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난 상태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다. 가벼운 의견 차이를 던졌을 뿐인데 상대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미묘하게 목소리를 높인다. 혹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라며 다수를 끌어온다. 이건 논리가 아니다. 불안의 신호다.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때 굳이 방어하지 않는다. 방어가 나오는 순간 그 주제는 이미 그 사람의 내부를 건드린 것이다. 속마음을 꿰뚫는 사람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는다. 설명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반응을 기억한다. 언제 웃었는지, 언제 말을 흐렸는지, 언제 주제를 바꿨는지. 그 기록이 쌓이면 어느 순간 퍼즐이 맞춰진다. 말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던 그 사람의 진짜 기준과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대단한 기술은 필요 없다. 단 하나, 반응을 믿는 눈만 있으면 된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꺼내는 주제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 대부분은 이렇게 착각한다. 그 사람은 그냥 말이 많은 거야. 성격이 그런 거지. 아니다. 반복은 성격이 아니라 집착의 흔적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보았다. 욕망이 강할수록 말은 그 주변을 맴돈다.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을 때의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성취를 반복하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재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신호다. 타인의 평가, 비교, 순위를 끊임없이 언급하는 사람은 경쟁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이 약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다. 왜 멈추지 못하느냐다. 사람은 정말로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은 확신이 부족할 때 나온다. 예를 들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말이 유난히 반복된다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관계가 흔들릴까봐 두려운 쪽일 가능성이 크다. 속마음을 읽고 싶다면 상대의 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마라. 그 대신 회전 반경을 보라. 대화가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지, 항상 같은 지점에 착륙하는지를 보라. 사람은 자유롭게 말하는 것 같아도 결국 자신이 집착하는 궤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궤도를 파악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하지 않다. 말은 흘러가지만 집착은 남는다. 그 남은 흔적이 속마음을 보여주는 지도다. 사람은 하루 종일 이성적인 척할 수 있다. 논리적인 말, 점잖은 태도, 사회적으로 적절한 반응. 하지만 감정까지 통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속마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언제 감정적으로 변하는지를 보면 된다. 특히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몸과 표정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이 있다. 에픽테토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것이다.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는 이미 내부 해석이 깨졌다는 뜻이다. 사소한 농담에 유독 예민해지는 사람, 가벼운 조언에 갑자기 방어적으로 변하는 사람, 별일 아닌 질문에 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람.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다. 건드려선 안 되는 지점을 건드린 것이다. 사람마다 감정의 약점은 다르다. 누군가는 능력 평가에, 누군가는 관계에서의 거리감에, 누군가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약하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설명으로 덮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원래 예민해서 그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넘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속마음을 읽는 사람은 그 감정의 흔들림을 기억한다. 언제였는지, 어떤 주제였는지, 반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같은 반응이 반복되는지 확인한다. 반복된다면 확정이다. 그곳이 그 사람의 핵심이다. 사람은 자신이 약한 지점을 가장 격하게 보호한다. 그래서 감정은 항상 진실보다 앞서 튀어나온다. 감정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다. 왜 화제를 피하는지, 왜 특정 상황에서만 예민한지,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속마음은 깊은 곳에 있지 않다. 항상 감정이 먼저 무너지는 지점에 있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를 때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항상 다른 방향으로 간다. 대부분은 여기서 혼란에 빠진다. 말을 믿어야 할까? 행동을 믿어야 할까? 답은 단순하다. 행동만 남기고 말은 버리면 된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고상한 말이 아니라 쾌락과 손해, 회피로 움직이는 존재로 봤다.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한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손해 앞에서는 진짜 기준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조금 불편해지면 먼저 거리를 둔다. 원칙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예외를 만든다. 이건 위선이 아니다. 우선순위의 노출이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선택까지 속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두 번의 어긋남은 의미 없다. 문제는 패턴이다. 항상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선택을 하고 비슷한 이유를 대며 빠져나온다면 그게 그 사람의 실제 기준이다. 속마음을 읽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사람이 가장 불리해지는 순간에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반대로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위기 앞에서 가치를 말하지 않는다. 가치를 선택한다. 그 선택을 몇 번만 지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진다. 말은 상황에 맞게 바뀐다.
행동은 구조를 배신하지 않는다. 속마음은 언제나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그 틈에 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설명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침묵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내면 수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화가 잠시 끊겼을 때 상대가 불안해하며 말을 채우려 하는지 아니면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만히 있는지, 이 짧은 순간이 중요하다. 침묵은 사람을 시험한다. 말을 멈추면 통제권이 사라진다고 느끼는 사람은 불필요한 정보, 변명, 농담으로 공백을 메우려 한다. 이건 친절이 아니라 불안 관리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의 본질을 이렇게 봤다. 상황을 지배하는 쪽은 항상 더 적게 말하는 쪽이라고. 침묵을 견디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쫓기지 않는다. 반대로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대의 평가, 오해, 판단을 과도하게 의식한다. 예를 들어 질문 하나를 던졌을 때 곧바로 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상대가 스스로 말을 덧붙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다. 방어선을 쌓는 과정이다. 특히 이건 오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고 굳이 말 안 해도 되지만 같은 말이 나오면 거의 확실하다. 아직 공격받지 않았는데 이미 방어하고 있는 상태다. 속마음을 읽는 사람은 이때 질문을 더하지 않는다. 침묵을 유지한다.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더 많은 걸 드러낸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보다 불안할 때 더 솔직해진다. 그 불안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침묵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다. 다만 침묵을 전혀 견디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중심은 항상 바깥에 있다. 관계에서 주도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간다. 침묵 앞에서의 태도는 훈련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거짓이 섞일 틈이 없다. 사람을 깊이 파악하고 싶다면 대화를 늘리려고 애쓰지 마라. 한 번쯤은 말을 멈춰보면 된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스스로 보여준다. 사람은 질문을 싫어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싫어한다. 그래서 질문을 받는 순간 대부분은 답을 하기보다 방향을 바꾼다. 이 방향 전환이야말로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다. 휴문,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기보다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봤다. 회피 역시 습관이다. 특정 질문 앞에서 반복되는 회피는 이미 굳어진 내부 반응이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다. 의견을 묻자 상대가 바로 답하지 않고 농담으로 넘긴다. 혹은 그건 상황마다 다르지라며 의미 없는 일반론으로 빠져나간다. 이건 생각이 깊어서가 아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정직할 수 없는 질문을 만나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한다. 주제를 바꾼다. 말을 길게 만든다. 혹은 질문자에게 되묻는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질문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회피했느냐가 아니다. 항상 같은 질문에서 회피하느냐다. 돈, 책임, 관계의 거리, 실패, 욕심. 누구에게나 불편한 주제는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늘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그건 성향이 아니라 핵심 구조다.
속마음을 읽는 사람은 이때 더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 그저 방향을 기억한다. 어디서, 어떻게, 왜 틀어졌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비슷한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던진다. 그때 또다시 같은 방향으로 피한다면 확정이다. 사람은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회피의 방향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말을 분석하려 들면 오히려 헷갈린다. 하지만 질문 앞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기준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드러난다. 속마음은 깊은 고백 속에 있지 않다. 답하지 않은 질문들 속에 쌓여 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직접 말할 때는 항상 조심한다. 이미지 관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인을 평가할 때는 다르다. 이 순간에는 방심이 생긴다. 그래서 속마음이 가장 많이 새어나온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과 욕망을 타인에게 투사한다고 봤다. 누군가를 무능하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을 보라. 정말로 상대의 능력이 문제일까? 아니다. 대개는 능력 평가에서 밀릴까봐 두려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볍다. 깊이가 없다. 야망만 많다. 이런 말들은 분석이 아니라 자기 방어다. 사람은 자신이 불안한 지점을 가장 날카롭게 비난한다. 중요한 건 그 평가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다. 왜 그 말을 굳이 꺼냈느냐다. 평가는 필요할 때만 나온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도 특정 유형의 사람을 반복해서 깎아내린다면 그건 판단이 아니라 노출이다. 속마음을 읽고 싶다면 이렇게 관찰하면 된다. 상대가 누구를 어떤 단어로 어떤 감정 상태에서 평가하는지, 비꼬는지, 과하게 단정 짓는지, 혹은 쓸데없이 냉소적인지, 그 태도 속에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삶의 방향이 들어있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비난의 방향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자기 속에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누군가의 말이 더 이상 객관적인 의견처럼 들리지 않는다. 평가를 들을수록 그 사람의 내면 지도가 점점 또렷해진다. 속마음은 비밀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무심한 평가 속에 숨어 있다. 사람은 비난을 받을 때보다 칭찬을 받을 때 더 방심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속마음은 공격 앞이 아니라 호의 앞에서 더 쉽게 드러난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칭찬은 기분 좋은 것이고 사람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칭찬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자존심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존심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정확히 드러낸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성을 높게 평가했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했다.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한다고 믿지만 대부분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그래서 칭찬 앞에서 사람은 4가지 중 하나로 반응한다. 첫째, 즉각적인 부정. 아니에요. 전 별로예요. 이 반응은 겸손이 아니다. 인정을 받아도 그걸 감당할 기준이 없는 상태다. 둘째, 과도한 수용. 칭찬을 곧바로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진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정한 자존감의 급상승이다.
셋째, 설명을 덧붙인다. 사실 그땐 이런 상황이었고, 칭찬 하나에도 맥락을 통제하려 든다. 이건 평가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신호다. 넷째, 담담한 수용. 짧게 받고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 경우만이 내부 기준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다. 누가 흔들리느냐다. 칭찬은 위협이 아니다. 그런데도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속마음을 읽는 사람은 칭찬을 도구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찰한다. 어떤 종류의 칭찬에서 어떤 강도로 얼마나 오래 흔들리는지. 능력 칭찬에 유독 민감한 사람, 인성 칭찬에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 외모나 지위에만 반응하는 사람. 이 차이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말해준다. 사람은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는 칭찬을 흘려보낸다. 반대로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는 작은 칭찬에도 크게 반응한다. 그래서 칭찬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도구이기 전에 사람을 꿰뚫는 탐침이다. 비난은 거부할 수 있지만 칭찬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다. 그 틈에서 진짜 속마음이 고개를 든다.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순간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다. 책임이 주어졌을 때다. 책임은 선택을 요구한다. 선택은 결과를 낳는다. 결과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순간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꾸밀 여유가 없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했지만 그 자유의 대가가 책임이라고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유는 원하지만 책임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책임이 등장하면 사람의 태도는 명확히 갈린다. 어떤 사람은 조건을 먼저 단다. 이게 잘 되면 내가 할게.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 이 말의 핵심은 간단하다. 실패의 몫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핑계를 미리 준비한다. 원래 이런 환경에서는 어려워. 내가 하기엔 권한이 부족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도망칠 출구를 만들어 둔다. 반대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이 줄어든다. 과장하지 않고 결과를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저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한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내면의 구조 차이다. 속마음을 읽고 싶다면 그 사람이 책임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얼마나 말을 늘리는지를 보라. 말이 많아질수록 책임은 가벼워진다. 설명이 늘어날수록 실행은 멀어진다. 사람은 책임을 지기 싫을 때 자신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있는지를 유난히 강조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순하다. 그 결과를 자기 인생에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늘 타인의 선택에 기대 산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도권을 넘긴다. 반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다만 손해가 나더라도 그 결과를 자기 몫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사람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말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결과를 자기 이름으로 감당해 봤느냐에서 갈린다. 그래서 책임 앞에서의 태도는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드러날 뿐이다. 속마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숨는지를 보면 된다. 사람의 속마음을 한 번에 꿰뚫으려 하지 마라. 한 번의 말,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대부분 착각으로 끝난다. 사람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건 항상 반복이다. 러셀은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믿는 태도를 매우 경계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덜 합리적이고 대신 익숙한 방식을 반복한다고 봤다. 말은 바뀐다. 변명도 바뀐다. 상황 설명도 그때그때 달라진다. 하지만 선택은 이상할 정도로 비슷하다. 관계에서 늘 같은 이유로 멀어지는 사람, 일에서 항상 같은 지점에서 책임을 피하는 사람, 갈등이 생기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침묵하거나 폭발하는 사람. 이건 우연이 아니다. 성격도 아니다. 내부 구조가 고정돼 있다는 증거다. 사람은 스스로를 바꾸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는 달라졌다. 예전의 나는 아니야. 하지만 정말 달라졌다면 가장 힘든 순간의 선택부터 바뀌어야 한다. 편한 상황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에서의 선택 말이다. 속마음을 읽는 사람은 상대의 다짐을 믿지 않는다. 대신 시간을 본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만 던진다. 이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늘 같은 결말로 가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미래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결말은 여러 번 증명됐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다. 이번엔 다를 수도 있잖아. 상황이 달라졌잖아. 상황은 바뀐다. 하지만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의 속마음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다. 이미 여러 번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진짜 통찰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이미 봤던 장면을 다시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 말을 모아서 분석하지 마라. 선택을 나열해보라. 그 선택들의 공통점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두려움이며 그 사람의 한계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다. 속마음은 깊은 심리 속에 있지 않다. 반복된 삶의 궤적 위에 그대로 놓여 있다.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는다는 건 상대를 조종하거나 우위에 서는 기술이 아니다. 그건 더 이상 말에 속지 않게 되는 능력이고 반복되는 선택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되는 눈이다. 사람은 언제나 말로는 변한다. 하지만 행동은 생각보다 정직하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책임을 마주한 태도, 늘 같은 결말로 이어지는 선택들. 이미 모든 답은 여러 번 보여졌다. 다만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설명을 믿지 말고 구조를 보라. 약속을 보지 말고 반복을 보라. 그러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소모되지 않는다. 기대도 실망도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게 된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가장 큰 보상은 타인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충분히 깨어 있다.